안녕하세요. 마녀의 밤 진행자 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한 명쯤 생기기 마련이죠. 그 감정이 깊어지면 원한이 되고 결국 복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괴담들은 바로 그런 복수에 얽힌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때 잘 나가던 인터넷 방송인이 주인공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시죠. 나는 한때 잘 나가던 낭캠이었다. 수많은 역행과 합방하며 수위를 넘나드는 말과 행동으로 조회수와 팬, 돈을 쓸어 담았다. 하지만 어느 역행과 사귄 후 이별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그 역행이 방송에서 나와의 연애 사실을 밝히고 내가 수도 없이 바람을 피웠다며 공개적으로 날 공격했다. 솔직히 몇몇 역행과 만난 적은 있지만 깊은 관계까지 간 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눈물까지 흘리며 방송에서 호소했다. 팬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고 그녀는 나를 밟으며 유명해졌다. 설상가상으로 나에게 가장 많은 후원을 했던 후원자와의 싸움도 났다. 나이 많은 여자였고 몇 번 달콤한 통화도 해줬다. 더 많은 돈을 받으려면 마음을 얻어야 했으니 그랬다. 그런데 그녀는 몰래 연애하다 못해 바람둥이인 건 사기라며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사채까지 써가며 후원했다며 책임지라고 난리쳤다. 나는 어이가 없어 캠 앞에서 대놓고 그녀를 비웃고 욕했다. 그러자 후원자는 자신이 나와 연애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그 여자의 정체도 모른 채 내가 마치 로맨스 스캠으로 돈을 뜯은 사기꾼처럼 몰아갔다. 그 여자는 일부라도 환불을 해주면 소문을 바로잡겠다고 협박했지만 나는 절대 환불해주지 않았다. 한 명에게 해주면 줄줄이 달려들 게 뻔했으니까. 논란 끝에 몇 년이 흘렀다. 지금은 예전만 못한 팬들과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도 이 일이 가장 돈이 되니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언젠가 다시 뜰 날이 올 거라 믿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매일 밤마다 현관벨이 울렸다. 벨이 울릴 때마다 인터폰을 확인하면 어두운 화면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통화 버튼을 누르고 혹시 밖에 누구 있어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어떤 여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더니 순식간에 사라졌다. 검은 칠을 했는지 복면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얼굴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새까맸다. 화면엔 아무도 없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얼굴을 들이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그때마다 문을 열지 않았고 경비 아저씨를 불렀지만 매번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도 아니라 잡기 힘들었다. 야외 방송 때 따라붙던 악성 팬일까? 항상 같은 모습, 반복되는 패턴. 스토커 주제에 컨셉이라도 잡았나 싶었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나는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져서 팬 중에서 매니저를 뽑겠다고 했다. 다행히 최근 알게 된 후원자가 무료로 해주겠다며 지원했다. 몇 번 영상통화도 했던 사람이라 익숙했다.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나이는 많지만 인상이 좋은 그 형을 매니저로 뽑았다. 형은 내가 방송할 때마다 집에서 채팅창을 관리하고 필요한 물건도 싫은 내색 없이 심부름해줬다. 게다가 스토커 이야기를 꺼내자 자비로 현관에 CCTV도 설치해줬다. 나에게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 한 번은 형이 웃으며 말했다. 벨 울리면 그냥 문 열어버리는 게 어때? 무서우면 나를 부르거나 방송 켜고 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뭘 어쩌겠어. 나는 에라이 죽으라는 거냐? 하고 웃었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이걸 방송에 써먹자. 자극적인 방지를 걸고 폰으로 방송을 켰다. 여러분, 요즘 스토커가 자꾸 찾아옵니다. 거짓말이네. 컨셉 잡았지? 왜 저러냐? 그런 반응은 신경 쓰지 않았다. 진짜예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방송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한참 시간을 끌던 중 드디어
벨이 울렸다. 들었죠? 스토커일걸요? 나는 인터폰으로 향했다. 역시 화면엔 아무도 없었다. 자, 지금은 안 보이죠? 근데 제가 말 걸면 얼굴을 내민다니까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누구세요? 그러자 검은 얼굴이 인터폰 화면에 보이다가 사라졌다. 나는 환호했다. 보셨죠? 진짜잖아요. 하지만 채팅창 반응은 냉담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드디어 미친 거임? 현관밖이 어두워서 다들 못 본 것 같았다. 나는 녹화본을 자세히 확인해보라며 방송을 종료했다. 하지만 녹화본에서도 화면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몇 번 더 해볼 만하다고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방송을 켰다. 여러분, 녹화본 보니까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번엔 제대로 찍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역시나 벨이 울렸다. 스토커 왔네요. 나는 반가운 손님이라도 맞이하듯 인터폰 쪽으로 달려갔다. 역시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다. 컴컴한 현관방만 보일 뿐이었다. 나는 재빨리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토커 안녕? 그러자 여자가 얼굴을 쑥 내밀었다. 나는 핸드폰을 화면 가까이 바짝 들이밀며 여러분, 이제 잘 보이세요? 라고 했다. 여자는 금방 또 사라졌다. 그러나 채팅창엔 여전히 100% 사기네. 안 보인다고.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미칠 노릇이었다. 또 안 보였다고요? 기다려보세요. 라고 말한 뒤 통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고 말했다. 야, 문 열어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그러자 인터폰 화면 한쪽이 검게 변했다. 아마 문 앞에 서 있다가 화면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인 것 같았다. 여러분, 여기 화면 오른쪽이 가려진 거 보이시죠? 스토커가 대기 중이네요. 채팅창에서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엔 꼭 잡아볼게요. 나는 곧바로 경비실에 연락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났다. 경비 아저씨가 도착했는지 센서 등으로 현관 밖의 모습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 사이 스토커가 어떻게 도망간 건지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어이쿠!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물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저씨가 화면에 나타나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네. 사람 서 있는 줄 알고 놀랐는데 내 그림자였어. 그렇게 그날의 방송은 싱겁게 끝났다. 다음날 장을 보고 온 매니저 형이 말했다. 어제 방송 좀 아쉽던데. 그냥 문 열어버리는 게 어때? 자꾸 도망가는 거 보면 겁 많은 여자 같은데. 나는 손사래를 쳤다. 형, 난 못해. 아무리 방송이 중요해도 내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 그러나 형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지면 안 돼. 한번 혼내줘. 그날 밤 시청자는 더 늘었다. 인터폰 화면이 제대로 나온 적은 없지만 꾸준히 방송 중에 울리던 현관벨 소리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았다. 그렇게 그날도 벨이 울렸다. 이번엔 유독 늦은 새벽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번엔 제가 잘 찍어볼게요. 인터폰 화면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칠흑같이 어두웠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토커 왔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채팅창이 시끄러워졌다. 뭐야? 또 안 보이네? 그만해라. 지겹다.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너무 새벽이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눈에 띄는 채팅 한 줄이 보였다.
형, 화면 다시 봐. 계속 얼굴 들이밀고 있잖아. 자주 보던 닉네임이었다. 평소 신기가 있다며 귀신 본다는 헛소리를 하던 놈.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관찰했다. 그런데 화면 속에 번쩍 뜬 눈이 나타났다. 여자가 처음부터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치켰던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화면 너머의 나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뻗쳤다. 나는 너무 놀라 방송 중이던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때부터 방송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재빨리 경비실에 전화해 애원했다. 도와주세요. 진짜 왔어요. 경비 아저씨는 평소와 다른 목소리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조금만 참으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를 기다리는 동안 벨이 미친 듯 울렸다. 화면 속 그 눈동자는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았다.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한 순간 갑자기 인터폰 화면이 밝아졌다. 검은 형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매니저 형이 화면에 들어왔다. 분명 방송을 모니터링하다가 달려온 듯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뜨거운 열기와 검은 연기가 눈앞에 밀려들었다. 나는 그대로 기절했다. 잠시 후 눈을 뜨니 경찰과 경비 아저씨가 도착해 있었다. 경비 아저씨는 그간 내가 방송용으로 장난치는 줄 알고 맞춰줬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라 경찰을 불러 함께 올라왔다고 했다. 도착했을 때 나는 활짝 열린 현관문 앞에 기절해 있었다고 한다. 형이 설치해준 현관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어디로 간 건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형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멘트만 나올 뿐이었다. 대신 형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가 모니터에 붙어 있었다. 우리 누나는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이 나쁜 인간아. 경찰에게 이 메시지와 함께 그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자 얼마 뒤 경찰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그 매니저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분이 본인이 하던 방송에 가장 큰 후원을 하던 팬이었다고 하던데 얼마 전 스스로 불을 질러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동생분이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아서 최근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차였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걸까? 아무래도 그 형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접근한 게 분명해 보였다. 그렇다면 그간 매일 밤 배를 누르고 화면에 나타나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날 이후 나는 방송을 그만두고 서둘러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이제는 벨이 울리지는 않지만 매일 밤 불을 끄고 누우면 현관 쪽에서부터 천천히 내 침실로 다가오는 검은 여자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문을 열어준 그날 검은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간다면 그녀가 또다시 찾아와 배를 누를까요? 아니면 이미 문을 열어준 이상 영원히 그녀와 함께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한 상담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중소기업 고객센터 상담원이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전화 속엔 짜증과 욕, 고함이 기본이다. 다들 뭔가를 묻는 척하지만 결국은 감정을 쏟아내고 전화를 끊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던히 참았다. 상담사란 그런 거라고, 친절하게 말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 고객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 내용은 단순했다. 그저 구입을 앞두고 제품 기능을 묻는 전화였다.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그런데 통화 마지막에 그가 물었다. 상담사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상담사 A입니다. 네, A 상담사님. 고객 응대하실 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좀 더 친절하게 못합니까? 나는 이번에도 진상 고객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평소처럼 죄송합니다만 반복했다. 그러자 그는 됐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툭 끊었다. 생각보다 큰 일은 아니었지만 괜히 마음에 찝찝함이 남았다. 이 사람 또 전화하는 거 아니야? 역시나 예상대로 그날 이후 그 남자의 전화가 매일같이 이어졌다. 여전히 제품 정보만 물었고 그 다음엔 말투를 지적하는 게 반복됐다. 그러다 점점 본격적으로 진상짓이 시작됐다. 대량 주문을 해놓고는 작은 기스, 먼지, 포장 상태 같은 걸로 시비를 걸었다. 포장이 왜 이렇게 저렴해 보이죠? 이건 왜 환불이 안 되죠?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환불 요청과 반품, 항의, 말투 트집이 반복됐다. 이 남자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날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장문의 글이 고객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곳 제품을 대량으로 자주 구입한 저입니다. 물건을 반품하거나 환불할 만큼의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만 상담사 태도에 번번이 불쾌해 반품하고 환불했습니다. 그 상담사의 이름은 A입니다. 그 고객이었다. 이후 비슷한 글이 몇 번 더 게시판에 올라왔다. 회사에서는 곧바로 내 상담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팀장님이 말했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했고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녹취 다 확인할 거야.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간의 통화를 들어보면 이 고객이 과하다는 게 드러날 테니까. 그런데 며칠 후 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이 고객 통화 듣다 보니 이상한 게 많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그 고객이랑 통화해봤어. 그런데 일이 좀 심각하더군. 팀장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뜻밖이었다. 혹시 예전에 다른 고객센터 상담사한테 전화해서 험한 말 한 적 있나? 네? 어디 고객센터요? 처음엔 기억이 안 났다. 그런데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1년 전쯤 땡땡 고객센터의 남자 상담사. 어리숙하고 말이 느렸던 그에게 나는 내 분노를 고스란히 쏟아부었다. 말 좀 또박또박 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떻다는 거죠? 고객님, 죄송합니다.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은 제가 그쪽 사정까지 들을 필요가 있나요? 나보고 참으라는 건가? 죄송합니다. 더 또박또박 말씀드릴게요. 됐고, 당신 같은 상담사 못 봐주겠네요. 내가 받은 스트레스 어떻게 보상할 거죠? 그곳이 처음이 아니었다. 나는 그동안 꾸준히 여러 상담사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왔다. 특히 남자 상담사를 괴롭히는 걸 더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순박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 나는 더 나아가 고객센터 게시판에 그에 대한 항의글을 올리거나 다른 상담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벌어졌다. 고객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 그가 참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심하게 반항했다. 나는 이때다 싶어 크게 질렀다. 너 엄마 없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너 같은 아들 낳은 네 엄마도 참 불쌍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평소처럼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 통화가 마지막이었다. 고객센터에선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그 상담사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알려왔다. 그가 해고된 것이 분명했다. 그 후로도 나는 다른 고객센터에 전화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팀장님은 그 남자 상담사가 우리 쪽에 고객으로 전화했다가 우연히 내 목소리와 이름을 듣고 나를 기억해냈다고 말했다. 그 고객은 A씨가 자신의 집에 직접 찾아와서 사죄하길 바라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A씨와 있었던 일에 대해 여러 곳에 글을 쓰겠다고 하더라.
그런 상담사가 우리 센터에서 일한다고 하면 우리 쪽 피해가 막심해. 내가 같이 가줄게. 나는 무서웠지만 같이 가준다고 하니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의 집 앞에 도착했다. 낡은 빌라 반지하, 오래된 콘크리트 벽, 낡은 현관문, 팍팍한 그의 삶이 느껴졌다. 팀장님이 벨을 눌렀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전화드린 고객센터 팀장입니다. A씨와 함께 왔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A씨 혼자 오실 줄 알았는데 문은 안 잠궈놨으니까 10분만 있다가 들어오실래요? 아직 준비가 덜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10분이 지나 1시간이 넘어가도 안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는 몇 번이나 벨을 누르고 전화까지 걸었지만 소용없었다. 팀장님은 곤란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일부러 기다리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일단 돌아갈까? 그때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내가 문을 열려고 하자 팀장님이 내 팔을 붙잡았다.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팀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팔을 놓았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눅눅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훅 밀려왔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실내. 바닥은 먼지와 쓰레기로 덮여 있었고 벽지엔 검은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다. 나는 애써 표정을 가다듬고 한 발만 겨우 안으로 들였다. 하지만 그 이상은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망설이자 팀장님이 먼저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팀장님의 어깨가 갑자기 크게 들썩였다. 윽! 팀장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어두운 방 한쪽 구석의 벽면이었다. 거기에 그가 있었다. 옷걸이에 걸린 낡은 외투와도 같은 그의 마지막이었다. 우리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잠시 후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다. 집을 나서려는 순간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에이, 너도 당해봐 라고 적혀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들은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오랜 기간 나를 추적했고 내 직장을 알아내기 위해 SNS 기록을 수십 번이나 조회했다고 한다. 그가 남긴 서류 봉투 안에는 내가 그에게 퍼부었던 말들과 그가 느낀 감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의 일기장을 보면 그는 투병 중인 홀어머니와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다고 한다. 상담원으로 겨우 취직했는데 내가 전화할 때쯤 받은 스트레스를 어머니에게 쏟아부었다고. 그 결과 어머니는 우울증까지 겹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 마지막을 목격한 것도 당연히 한 집에 사는 그였다. 그 시기에 내가 내뱉은 너 엄마 없니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했다. 직장까지 잃은 그는 오로지 나에게 복수할 생각만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찰은 말했다. 그는 당신을 집으로 불러 해를 가하고 세상을 떠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팀장분과 함께 오셔서 실행하지 못하고 차선책을 선택한 거죠. 차선책이라뇨?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고 자신이 죄책감을 느꼈듯이 자신의 마지막을 보여줘서 비슷한 죄책감을 느끼게 한 겁니다. 나는 몸이 떨려왔다. 그러나 경찰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요? 집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본인께서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하셨죠? 네, 그게 무슨 문제라도. 경찰은 고개를 갸웃했다. 팀장분께선
그런 말이 집안에서 들리는 걸 못 들었다고 하더군요. 10분만 기다렸다가 들어오라는 말을 기억해서 문을 연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당황해서 설명했다. 아니에요. 분명 들었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세요 하고 작게 말했는걸요? 팀장님이 못 들으신 거겠죠? 그러자 경찰은 나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조사 결과 사망한 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목소리를 들으신 게 맞나요? 머리가 띵해졌다. 문을 열기 전 들었던 들어오세요라는 소리는 대체 뭐였을까? 그 후 나는 다니던 고객센터에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얼마간 안정을 취하다가 괜찮다 싶어져 다른 고객센터에 취직했다. 그런데 첫 출근부터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쪽 안내 멘트 목소리 너무 퉁명스러워요. 왜 말투가 불친절하신 거죠? 저 무시하는 겁니까? 사과를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듣는 의미가 없어요. 분명 모두 각각 다른 고객의 이름과 번호였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나에게 불만을 내세웠다.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전부 그 남자의 목소리와 같았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애써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응대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고객센터의 팀장이 나를 불렀다. A씨,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가요? 고객 불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억울해서 말했다. 네? 저는 힘들어도 끝까지 고객님께 친절하게 응대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녹취 들어볼래요? 나는 그것을 들어보고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내가 받은 전화 내용과는 달리 고객들은 평범한 문의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마치 항의 전화를 받은 사람처럼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결국 나는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다. 이제는 부모님, 친구들의 전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말소리가 전부 그 남자가 항의하는 목소리로 들려왔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소리를 듣지 않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제 그녀는 모든 말소리에서 그의 항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송하다고 말해도 그 말은 더 이상 그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상담사였을 때 그녀에게 건넸던 죄송하다는 말들이 결코 통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체육교사다. 운동으로 대학에 갔고 아이들을 가르친 지 10년째다. 얼마 전 모교로 발령을 받았다. 모교에 처음 출근한 날 남들보다 일찍 도착해 어스름한 교정을 둘러봤다. 학교는 많이 변했지만 건물 위치만은 여전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낯설었지만 몇몇 건물들은 그대로였다. 낯설면서도 익숙하네. 기분 참 이상하다. 지금은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과거엔 일진이었다. 찐따들 주머니에서 잔돈을 빼앗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게 일상이었다. 그 시절엔 정말 철이 없었다. 문득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떠올랐다. 거칠지만 의리 있던 녀석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 시절 우리가 모이던 장소로 향했다. 체육관 건물 뒤 외벽 사이 그늘진 공간. 담배도 피우고 서로 자랑도 하던 곳. 그 추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그곳을 향해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남학생이었다. 왜소한 체격, 약간 구분 등 위축된 뒷모습. 혼자 있는 걸 보니
몰래 담배라도 피우는 건가 싶었다. 야 임마, 거기서 뭐하냐? 담배 피냐? 그 녀석은 힐끔 나를 쳐다보더니 곧바로 도망쳤다. 건물 뒤로 빠르게 사라졌다. 첫날인데 그냥 봐줄까? 굳이 쫓지 않고 천천히 녀석이 있던 자리로 갔다. 담배 꽁초라도 있나 싶어 바닥을 살폈지만 깨끗했다. 왜 여기 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문제는 없으니 그냥 추억만 곱씹다가 돌아섰다. 며칠 후 다시 그 자리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 녀석이었다. 똑같은 자세, 똑같은 위치. 멀리서 소리쳤다. 야 임마, 곧 수업 시간인데 거기서 또 뭐해? 그 녀석은 또 힐끗 쳐다보더니 도망쳤다. 2번이나 같은 자리에서 서 있는 걸 발견하니 의심스러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쫓았다. 전날과 똑같은 경로로 도망치는 녀석을 따라 건물 뒤편으로 들어섰다. 짧은 순간 화단으로 뛰어들며 숨는 모습이 보였다. 숨이 차오르는데 나도 모르게 어린 그 녀석의 행동에 웃음이 나왔다. 나는 화단 앞에 서서 말했다. 야 이 녀석아, 선생님 왔다. 숨은 거 다 보인다. 얼른 나와. 생각보다 겁이 없는 녀석인지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성큼성큼 화단으로 들어가 그 녀석이 숨은 풀숲을 헤쳤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분명 방금 전까지 화단에 몸을 숨기는 걸 봤는데 속이 빈 과자 봉지와 구겨진 음료수 캔만이 있을 뿐이었다. 내가 못 본 사이에 도망친 것 같았다. 나는 별 수 없이 화단에 있던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며 오래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가장 괴롭혔던 녀석, 이름은 제이. 소심하고 조용해서 내 눈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감히 내가 짝사랑하던 여자애를 힐끔거렸다는 이유로 괴롭혔다. 쉬는 시간마다 불러내 때리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이 쓰레기통에 가두기도 했다. 어느 주말 그 여자애에게 고백했다가 차이고 기분이 안 좋았던 날, 나는 곧바로 제이를 불러냈다. 바로 그 자리 체육관 건물 뒤편 그늘진 공간에. 나는 벽을 보며 서 있으라고 시켰다. 내가 올 때까지 서 있지 않으면 졸업할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갔다. 그 주말이 지난 월요일, 제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그 애가 전학을 갔다고만 했다. 그 후로는 제이를 자연스럽게 잊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심하게 나쁜 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졌다. 다음날, 어느덧 주말을 앞둔 금요일, 그날은 전업을 마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교무실을 나섰다. 문득 그 녀석이 이 시간에도 서 있을까 싶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체육관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늦은 밤에 그 녀석이 또 서 있었다. 이번엔 진지하게 생각했다. 누군가의 괴롭힘을 받고 있는 거라면 지난날에 대한 속죄 그리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으로 꼭 도와주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녀석이 달아날까 조심스레 천천히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살금살금 다가가 마침내 녀석의 어깨를 잡았다. 여기서 뭐... 그 순간 입이 저절로 다물어졌다. 이상한 기분이 왜 드는지 알고만 것이다. 교복이 이상했다. 현재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교복은 얇은 스트라이프 하복인데 이 녀석은 굵고 진한 스트라이프 하복이었다. 내가 학생 때 입었던 오래된 디자인.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녀석은 천천히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완전히 돌아섰을 때 나는 확신했다. 제이였다.
그 시절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얼굴. 그런데 이번에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더 이상 그 시절 주눅든 눈빛이 아니었다. 어둡고도 차가운, 마치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은 눈빛이었다. 제이는 내 손을 뿌리치고 달렸다. 나는 홀린 듯 쫓았다. 쫓고 싶지 않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의지가 아니라 그의 의지처럼 느껴졌다. 다시 화단으로 뛰어든 그 녀석. 나는 또 화단을 뒤졌다. 아무것도 없는데 바닥까지 헤집었다. 그때 벌레에 손을 물렸다. 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머리 위에서 코앞을 스쳐 아슬아슬하게 바닥으로 두꺼운 벽돌이 떨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체육관 옥상 난간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 보였다. 식은땀이 흘렀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갔다면 머리 위로 떨어졌을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화단 옆 쓰레기통 안에서 낮고 짧은 소리가 들려왔다. 아깝다. 나는 미친 듯이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다. 다음 날 나는 오래된 학교 기록을 뒤적였다. 내가 졸업한 해 제이의 기록. 제이는 전학 간 게 아니었다. 체육관 옥상 바로 그 자리에서. 더는 읽을 수 없었다. 나는 지금 그 아이의 마지막 기억이 남아있는 교정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제이가 나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과거의 벽을 보고 서 있던 소녀는 그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가 반대로 소년에게 괴롭힘을 당할 차례가 된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남긴 큰 상처는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어느 밤 어둠이 또 찾아오면 다시 만나요.